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에 전용된다는 여러 관련 자료를 우리 정부가 갖고 있다. 도대체 정부가 가진 자료가 어떤 것인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비판,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사실상 이 내용은 주말 내내 뜨거운 쟁점이 됐었는데요. 아마도 오늘 열릴 국회 외통위에서 이 내용이 상세하게 다뤄지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내린 이번 개성공단 폐쇄 방침이 과연 법적으로 유효한 결정인가 하는 점을 따져볼 일인데요.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이 점을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무려 10년간 법률팀장을 역임하신 김광길 변호사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의 첫 출연이세요. 엄청 긴장됩니다. 뭐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평소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 함께 국회에서 대표 연설하고 있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연설 잠깐 들었는데요. 핵 무장론을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에 맞서는 핵과 미사일이 필요하다. 그것은 자위력 차원에서 우리가 필요하다. 이런 이른바 핵 무장론을 또다시 설파한 셈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어진 로켓 발사,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방침에 이어서 나온 소위 여당 원내대표의 핵 무장론, 이것이 미칠 파급 영향 이런 건 어떤 게 있을 거가요? 아마 우리 원유철 의원님의 핵무장론은 본인이 말하면서도 쑥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사작전권이 전시작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예. 핵을 무장해서 우리가 쓰려면은 군사작전권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핵무장론을 이야기하면 핵무장론으로 위협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경제 규모에서 핵무장을 하겠다는 생각은 사실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화려한 말의 성찬이다. 근데 그 말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게 할 사람도 웃을 거라는 거죠. 제가 보면. 문제는 북한도 아니 당신들 말이야 핵무장 하겠다고 주장은 하지만 그러면 군사작전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미국에게 있는데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군사작전도 스스로 못하는 나라가 무슨 핵무장이야 이렇게 비웃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는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어가지고요. 오늘 저희가 그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서 특히 이제 개성공단에서 10년간 법률지원팀장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도대체 진실이 뭐냐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대목인데요.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당서기실 그리고 39호실을 통해서 이게 결국 북한 핵무기,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말 내내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보니까 조중동은 일제히 거기까지만 딱 썼더라고요. 70% 전용.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논란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는데 이 점을 좀 저희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홍 장관의 발언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통일부 장관의 핵 개발에 북한 임금의 70%가 전용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보통 전용이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횡령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임금을 받아서 네. 근로자들의 생활 향상에 쓰지 않고 네. 다른 곳에 돌렸다. 돌려서 썼다. 우리로 말하면 정부 예산을 다리 건설에다 쓸 걸 네. 빼돌려 가지고 자기 집 건설에다 썼다. 네. 부정부패 자금으로 썼다. 그렇게 이해하죠. 이게 전형이죠. 그러니까 네. 전형.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한 70%라는 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정부 발표문을 일단 보면은 네.
잘 이해가 안 되게 써져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오면서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문장 자체가 문장 비문이에요? 자체가 아주 뭐 어디 무엇의 70%인지 네. 그 70%를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아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네, 문장의 전략적 모호성. 모호성을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이 전용됐다는 표현은 그런 그러니까 횡령이라는 뜻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면 임금의 70%를 어떻게 횡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로자들은 못 먹고 살고. 예, 그러니까 정부가 주장하는 거를 좀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따져보자면 우선 임금이 한 15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0%를 사회문화 시책비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로 치면은 세금으로 세금도 많이 떼는 거예요. 보험료죠, 보험료. 우리 4대 보험료. 4대 보험료. 우리로 말하면은 그렇군요. 4대 보험료에 해당되는 돈이 사회문화 시책비라고 그러는 걸 떼가 안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4대 보험료에 그렇죠. 기업 부담금이 있고 네, 개인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 부담금이 사회 보험료라는 형식이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개인 부담이 사회문화 시책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친 게 사회문화 시책비로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30%를 그렇게 떼요. 그러면 나머지 돈. 그것은 주로 어떻게 쓰냐면 북한이 이제 공공 서비스를 여러 가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무료 서비스, 교육, 뭐 의료 이런 데 쓰는 돈이 그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문화 시책비라는 게 그리고 뭐 산재 당하고 나서 치료비, 그다음에 퇴직한 근로자의 연금 이런 데 쓰는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하고 있으니까 그 수준은 뭐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어쨌든 병원 가는데 돈 안 들고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 못 가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으로 30%를 떼고 그러면 거기 종사하는 의료 노동자하고 교육자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돈이 그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거기서 30%를 떼요. 그러면 70%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70%가 핵 개발에 전용된다는 게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주장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손가락 팔고 살 수도 없고 뭐 먹고 삽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70%를 이제 정부가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게 북한의 달러가 바로 정부로 간다는 거죠. 지도총국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개성공단에 그 점은 북한도 투명성을 보장을 못 해주고 있는 부분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투명성 보장을 안 해주고 있다. 애초에 처음에 개성공단을 할 때 북한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들에게 주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엄청 싸우지 않았습니까? 논쟁도 많이 결국 하고. 뭐 그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북한이 약속을 못 지킨 거 이기서 지금 문제의 시작이 되고 있는 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더라도 그 다음에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조사를 했었고 실제로 여러 가지로 정부도 그동안 인정을 해왔었죠. 근데 70%가 다 이렇게 임금 전체가 다 북한은 어떤 총국 정부로 흘러간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근로자들한테 북한 정부가 공급해주는 쌀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의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필품들 그것을 무슨 돈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전용이란 말이 맞으려면 전용이 횡령의 의미가 맞다고 한다면 북한 정부가 받는 70%의 돈 중에서 북한 근로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몫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쌀, 의류, 주거, 뭐 기타 이런 것들의 가치를 달러로 환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인데 그게 뭐 50불이면 50불, 30불이면 30불 이렇게 나가는데 나머지는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증거가 나와야지 되겠죠. 증거가 나오려면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 발표문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서 애매하게 처리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약간 정부가 이 말을 자금 문제를 이야기한 건 약간 스텝이 꼬인 걸로 보입니다. 원래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유도하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먼저 문을 닫아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제 그것들이 효과가 그래서 저는 중단이라는 표현을 쓴 거 아닌가. 중단. 폐쇄라는 표현을 안 쓴 이유가 국제사회 제재라는 걸 유도한다는 건 어느 정도 시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유엔 결의라는 게 이제 뭐 한 달 내지는 두 달 사이에 나와야 되는 거죠. 안 나오게 되면 뭐 국제사회 제재를 유도하겠다라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거니까 네. 그때는 다시 개성공단의 중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네. 이런 시점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폐쇄란 단어를 쓰지 않고 중단이란 단어를 쓰되 단지 우리가 테러를 열어놓고 네. 국제사회 제재를 유도할 수 없는 거죠. 네. 뭐 그러니까 도박으로 말하면 뭐 상대 우리 패를 다 보여주고 네. 도박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도박의 칩을 개성공단에 올리면서 네. 도박의 판돈을 올리면서 이후에 뭐 재개 가능성을 문 닫아 잠가놓고 네. 일단 올린 거지만 제가 보면 이런 제재가 성공적으로 유도되지 않으면 네. 다시금 이렇게 재개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정부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나오는 정부 관계자들의 멘트를 저희가 다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핵심은 이거거든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기 전까지 이 중단은 유지된다. 그러니까 고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 중단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개성공단 중단했다고 해서 북한이 핵 개발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것은 영구 폐쇄 아니냐. 결과적으로 금강산 관광처럼 똑같은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진단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 발표문을 보면은 맞는데 애초에 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폐쇄를 하냐, 네. 아니면 잠정 중단을 중단이냐. 하냐, 뭐 이런 네. 식의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예. 통일부에서는 네, 뭐 통일에서 물론 잠정 부인하긴 했지만 예, 예. 잠정 중단을 건의했는데 예. 뭐 대통령이 묵살됐다. 예. 묵살하고 폐쇄로 예. 결정했다 이렇게 결정했다. 말씀이 예. 아닙니까? 그럼 그 처음에 잠정 중단이라고 건의를 할 때 네. 우리 정부에 있는 많은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대통령의 어떤 의사 결정이 그렇게 된 상태에서 네. 그걸 다시 돌리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민족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네.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이렇게 중단시켜서 네. 그 이유가 자금을 전용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한편으로 물론 정부 발표는 아니지만 일부 언론이나 의견에 따르면은 개성공단이 중단되니까 개성공단에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네. 지금 급상승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 지금 네, 네. 흘리고 그래서 그게 개성공단 제재의 효과다. 라고 그리고 지금 말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뭐 그거 앞뒤가 안 어떻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확인 취재도 어려워. 왜냐하면 지금 못 가거든요 개성을. 네. 근데 뭘로 지금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아, 확인을 해서 참 취재를 한 건지 그것도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물론 확인도 안 되지만 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네. 거죠. 개성공단이 북한 근로자들한테 아무런 네. 자금이 흘러가지도 않았는데 네. 근데 왜 왜 또 개성공단 문 닫았다고 네. 불만이 상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막 여러 가지가 착종되어 있는 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 막 두서없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에도 지금 개성공단 임금 때문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50불을 직불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그 북한 정부에게 가서 간접 지원 방식으로 할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어쨌든 북한이 끝까지 양보하지 않아서 갖고 말씀하신 대로 70%를 지도총국이 가져간다면 이 중에서 몇 퍼센트가 노동자들에게 쓰여지는 비용이고 그 중에 몇 퍼센트가 북한이 전용하는 비용이다라는 거를 정부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10년 동안 그 개성공단에서 법률 팀장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조사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까? 이제 저희들도 뭐 돈이 네. 전부 다 흐름을 투명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건 뭐 정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저는 뭐 이해가 됩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동안 과정에서 개성에 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받는 물자라든지 네. 물자 공급소도 저희들이 가서 사진도 찍어 오고 아 물자 공급소에 공급소요. 가서 예. 그래서 어떤 물자들이 공급되고 예. 있는지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성공단에 오는 근로자들의 네. 그 영양 상태나 예. 의류 상태, 예. 의복 상태라고 하죠. 의복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는 게 눈에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1년 차 때와 그렇죠. 10년 차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뚜렷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있다. 입사 전과 입사 후겠죠. 그러니까 뭐 아니 네, 그러네요. 네. 개성공단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네. 개성공단에 들어와 있는 근로자와 일하지 않는 근로자와의 그 밖의 근로자. 의 차이 네. 이런 것도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었고 아하. 진행 과정에서 네. 그리고 개성공단에 막 입사하는 근로자와 네. 조금 지났을 때의 근로자의 차이 뭐 이런 네. 것은 우리 기업인들이 생생하게 잘 보고 알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이 정부가 기존에 말한 거라든지 보한 것을 네. 뒤집는 건 일단 정부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공급을 할 때 그 네. 가격이 얼마냐, 가치가 얼마냐, 쌀만 공급해 주더라도 네. 그럼 북한의 내부에서 여러 가지 쌀을 공급해 주겠지만 네. 그 가치를 국제시장 가격으로라도 네. 좀 대략 환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것만 환산을 해도 정부가 70%가 다 전용됐다라는 말은 네.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어쨌든 이 얘기는 다 현장에서 나온 직접 경험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물자 공급소에 가서 사진도 찍고 또 공단 안에 노동자와 공단 밖의 노동자 그리고 입사 전과 입사 후 이런 차이를 쭉 비교 분석해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결과로 볼 때 최소한 쌀만 가지고도 좀 따져보면 70%는 아니다 이런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70%가 다 간다고 주장을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도 이런 건 데이터를 지금 통일부에 다 들어간 데이터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보면 정부도 약간 스텝이 꼬여서 네.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제대로 이렇게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엔 그래도 두리뭉실하게 좀 넘어가길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 두리뭉실이요? 지금 이렇게 대형 사고 쳤는데 이게 지금 이거 어마어마하게 이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우리 스스로 위반했다라는 지금 우려와 걱정과 탄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엄청난 사고를 친 거거든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근데 두루뭉술 넘어가기를 바란다? 그는 속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고는 쳤으나 네. 그 수습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네. 모든 어린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요. 네.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사건이 불거지지 않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 뭐 너무 그렇게 표현하는 건 그렇지만은 네. 근데 사실 지금 이번 발언이 국제법상으로 정말 문제가 되는 건 없을까요? 국제사회가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일국의 책임 있는 통일 외교 당국자인데요. 고위 당국자인데 그 고위 당국자가 한 얘기를 국제사회가 그냥 눈 감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외교적 파장이 있을 거라고 전망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참 이 문제 오늘 그 국회 외통위에서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요 정도로 마감을 하고요. 내일 또 이어지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 사안들 연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 뭐 계속 불거질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이 어떤 것인지 왜곡되는 것이 없는지 다 따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꼭 다뤄야 될 쟁점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정부가 과연 적법하게 이 조치를 취한 것인가 이거를 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10년 동안 개성공단에서 법률팀장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사안을 정확하게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상당히 큰 위법 행위를 했다라는 게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주장이기도 한데요. 우선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업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날 통보를 한 셈인데 이것은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앞서서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개성공단 관리원의 법무팀장으로 있으면서 네. 북한 측 인사들과 여러 가지 개성공단에 관한 현안을 협의할 때 네. 항상 강조했던 말이 북한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을 잘 지켜야 된다. 법률에 따라서 공단을 운영해야 된다. 그게 북한의 미래가 있다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제일 문제점으로 들고 있는 인권 문제. 네. 인권 문제 해결 역시 예. 북한 사회의 법치적 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북한에게 우리가 법치지로 입각한 사회 운영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제가 보기엔 우리 스스로가
법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북한에게 법 취지를 요구할 근거가 없어진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럼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가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조치는 정부가 개성공단의 기업들을 출입을 차단시키는 형태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출입을 차단한다는 단순한 행위로 인해서 기업들이 개성에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렇죠. 이건 법률적으로는 재산권을 수용한 것이라고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이 정부가 재산권을 수용해 버린 거죠. 그렇죠. 거죠. 우리 헌법 23조 3항에는 네. 재산권을 사용 수용 제한할 때는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로 하되 또한 그 법률 안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조항을 헌법에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은 이번 조치는 재산권 수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보상 조항이 포함된 국회 입법을 통해서 시행됐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 조치가 됐어야 됐다는 거죠. 이렇게 어찌됐든 개인의 사유재산인 건데 이 사유재산을 정부가 강제로 수용한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면 어떤 뭐 토지 수용이 됐든 뭐가 됐든 강제 수용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그 합법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강제 수용을 하든 뭐 부분 수용을 하든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입법 조치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했다. 이것은 위헌이다. 헌법적으로 위헌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 이렇게 우리가 개인의 재산권을 수용하는 절차를 엄격하게 두는 이유는 네. 사실은 이런 겁니다. 개인의 사유적 사유 재산을 네. 잘 보호해주고 그렇습니다. 혹시 수용할 때라도 네. 정부 재정이 네.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네네. 수용을 하겠다라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문화유산으로서 굉장히 보존이 시급한 예. 풍납토성이 있지 않습니까? 풍납토성. 네네. 백제 서울에 있는 그렇습니다. 잠실 쪽에 예, 있는 예. 이것도 지금 보존이 심각하지만 네. 그걸 수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네. 지금 수용을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예.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네.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정신이고 법 취지이죠. 네. 그러면 개성공단을 폐쇄를 한다면은 당연히 그에 따른 보상을 네. 할 수 있는가? 우리 정부의 지금 재정으로 네. 이걸 고려를 했어야 되는 거죠. 우선적으로. 네.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다. 네. 우리 재정이 뭐 무한장 하수분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지금 재정 적자가 매우 심각해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이 보상이 전부 다 보상이 불가능하다면 네. 그 단계적으로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제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풍납토성을 수용하고 싶어도 못하면 네. 부분적으로 그 하듯이. 근처의 토지를 수용하듯이 예.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전적인 보상이 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네. 부분적으로 폐쇄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예컨대 뭐 이거는 뭐 전혀 뭐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개성공단에 대해서 전면 중단한다 이런 조치를 내리기 전에 그런데 뭐 의류 업종에 대해서만 한다거나 예. 뭐 신발에 대해서만 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그 분야를 나눠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스텝을 밟았어도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느닷없이 이렇게 해버리니 이게 문제가 커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보상 중단하기 전에 당연히 우리 기획재정부에서는 기재부에서는 그걸 검토를 했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기재부에서 검토 안 했죠? 제가 보기에는 아는 것 같아요.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재정이 그 정도 있는지 없는지 아마 네. 지금 뭐 피해액이 3조 이렇게 나온다는데 3조 뭐 3조 넘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나 될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죠. 네. 근데 그 정도 돈을 우리가 보상을 할 수 있는 지금 정부 재정이 여력이 있는지 지금 누리 예산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래서 제가 보면 이런 조치는 아주 뭐 지야말로 헌법이 정한 절차를 전혀 무시한 위헌적인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역대에 우리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를테면은 강제 수용 방식으로 이렇게 느닷없이 했던 사유재산을 침해했을 경우에 정부가 법률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았었나요? 그런 판례 같은 게 있습니까? 이 정부가 재산권을 수용할 때 네. 입법 없이 네. 수용을 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네. 우리 행정법에 아주 네. 교과서에도 나오는 여러 네.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네. 문제에서 당연히 유언이니까 무효다. 네. 이런 견해도 있고 예. 국가가 불법 행위를 한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예. 이런 견해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처리하는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네. 문제 이 본질에서 국가가 유연적인 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는 겁니다. 기본은 국가가 분명하게 불법 행위, 위헌 행위를 한 건 사실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충분하게 법 취지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네. 재산권을 사실상 사용을 제한을 하면서도 보상을 해주지 않은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린벨트 같은 거죠. 아, 그린벨트. 그린벨트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재산권을 사실상 사용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한 것은 사실인 거죠. 그거 이제 우리 사회가 걸어왔던 길인 거죠. 그런데 지금 2016년 대한민국의 위상으로 봐서 네. 이 법 취지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저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 가운데서 갑자기 긴급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현 정부의 대북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뭐 쌀 지원, 뭐 비료 지원 뭐 해서 현금 지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북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까?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지원하는 뭐 거의 없었고 뭐 인도적 지원 형태로 조금 진행된 게 있죠. 뭐 이를테면 종교단체라든가 종교단체라든지 아니면 뭐 영유아 사업이 좀 진행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유아 뭐 분유 사업 같은 거요. 예. 그런 것 이외에 그러니까 굉장히 소소한 과거 민주정부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소소한 액수이고 아마 저도 이제 토탈 뭐 통계를 내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도 개성공단이 유지가 됐으니까 네. 정부 논리로 따르면은 네. 개성공단을 전부 자금이 네. 핵자금으로 전용된 거니까 그 액수는 뭐 아마 예. 그 전 정부에 비해서 예. 결코 적지 않을 그렇죠. 것입니다. 6,160억의 70%니까 뭐 어마어마한 액수가 같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이게 개성공단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긴 게 아니라 2000년 6.15 공동선언의 6.15 공동선언의 옥동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성과로 남북 대화의 성과로 만들어진 하나의 산실인데 이게 뭐 그 법률적 근거 없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남북 교류협력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류협력법에 따라서 모든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남북 교류협력법에는 뭐 접촉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우리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하는데 남북 네. 교류 협력 법률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협력 사업이라는 것을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개성공단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철수시키기 위해서는 네. 정부가 내준 협력 사업을 네. 승인을 취소시키거나 사업 취소를 하거나 이 조정을 하는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정 명령. 예. 예. 그게 남북교류협력법상 개성공단의 기업인들을 철수시키는 방식인 거죠. 근데 거기에는 일정한 절차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 청문을 해야 된다든지 서면을 받아야 된다든지 서면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이런 절차들이 전혀 지금 무시가 되고 있는 거죠.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민주국가에서. 그리고 그것은 이 절차를 어겼다는 건 단지 뭐 그냥 조그만 법률의 절차를 어겼다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헌법의 법 취지가 요구하고 있는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것은 그러니까 행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네. 감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 결과는 상당 부분 행정부의 고도의 그렇죠. 어떤 정보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만 국민의 감시에서 벗어난 아주 자유로운 행위를 네. 행정부가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든 게 절차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네, 절차.
그래서 그 절차를 통해서 민주적인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서 네. 국민에게 묻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이 감시하고 네. 그 행정권의 어떤 남용을 방지하겠다라는 게 네.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지키지 않았다. 네. 근데 그렇다면 혹자는 네. 누구는 저한테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통일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법률 조치가 아니라 뭐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고도의 정치행위다. 정치행위다. 뭐 이렇게 왜냐하면 표현을- 지금 북한이 핵실험하고 이런 위기 상황이니까 국가 비상 상황이고 국가 비상 상황에서 정부가 말이야 지금 당장 핵 위협이 있는데 이런 조치를 내리는 건 정부의 판단이고 몫이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네.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냐 정부가 기존에 정해진 뭐 입법도 기다려야 되고 네, 뭐 절차 기다려야 하다 보면 그 시간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네. 위험에 안전의 위협에 위험에 빠지면. 빠지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얘기다. 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이런 제가 주장을 보기에는.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헌법은 그런 경우에도 네. 미리 그런 이걸 할 수 있는 네.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국가 비상 상황에서 할수 있는 그 헌법에 보면 긴급 재정 경제 명령과 긴급 명령이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네. 국가의 비상 사태에서 네. 시시에 대통령이 긴급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 요건에 맞춰서 네. 저는 발동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점이 그러면 과연 북한 4차 핵실험 이후에 우리 경제 지표라든가 뭐 주가라든가 뭐 이런 게 막 일제히 폭락하고 막 안보에 위협이 생기고 그랬냐. 사실 우리 국민들은 3차 핵실험 때나 2차 핵실험 때나 뭐 맨날 북한 뭐 저런 핵위협이 있지만 나 사는데 별로 큰 영향 없다 이런 생각들은 모르겠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무사한일주의자다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국민들은 그렇게 크게 못 느끼거든요. 국가 비상사태다라고 느낄 만한 위협이 없는데 왜 정부는 그렇게 비상이라고 주장하는지 그것도 좀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이제 우리 긴급 재정 경쟁 명령 같은 걸 발동할 수 있는 국가 비상 사태인가에 네. 대해서 또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나 긴급 명령도 네. 헌법에 다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어요. 긴급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다 보내서 국회 승인을 곧바로 지체 없이 예. 받도록 하고 이건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있으면 먼저 하고 국회 사후 승인을 받으라는 거죠. 네네. 지금 그런데 그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에 국회에 대해 어떤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쳤다라는 그런 보도나 이런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내일 국회에서 네. 이번 조치 내지는 이번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 네. 국회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오면서 보도를 봤는데 네. 이것에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한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과정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헌법 81조에 따른 대통령의 국회 참석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헌법에서 구한다면은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도 네. 역시 헌법에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발동하셔야지 맞다. 그렇군요. 국회 출석만 헌법에 따를 게 아니라 개성공단 폐쇄도 똑같이 적법하게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헌법에 들어간 절차에 따라서 행동을 하셔야지 개성공단 폐쇄는 그냥 해버리고 또 국회 출석은 헌법에 따라서 하고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신 거예요? 그렇죠? 헌법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건 네.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렇군요. 상황에 따라서 그때 달라요. 그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때 다르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좀 디테일인데요.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가가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방침을 밝히자마자 북한도 강대강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 측 인원한테 전부 나가라 그랬어요. 그것도 그날 당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해서 전원 철수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고 개성공업지구 자체를
군사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자체로 놓고 본다면 또 좀 따져봐야 될 점이 있는데 무엇보다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기업의 자산을 동결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동결의 의미가 뭐냐 이것도 이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들 노는 것처럼 얼음 땡 해가지고 얼음하면 동결돼 있다가 땡 하면 다시 그 살아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몰수의 의미인 건지 이거 여기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에 있는 거 다 우리가 먹는다 이렇게 몰수하는 방침인 건지 이건 또 용어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북한의 주장을 이해하십니까? 동결과 이번에 재산을 동결한다고 북한이 발표했습니다. 네. 금강산 지구의 중단 과정에서 북한의 용어를 보면은 네. 동결이란 용어와 몰수란 용어를 달리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동결과 몰수를 달리 쓰고 있다. 동결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북한 사람들한테 듣기로도 네.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재산 보존 처분. 보전 처분. 가압류라고 우리가 평상시 말하지 않습니까? 예, 가압류. 나중에 돈을 받기 위해서 네. 재산을 미리 붙잡아 두는 거. 아하, 가압류. 네. 빨간 딱지 딱 딱지 붙이고 가압류. 딴 데 상태. 팔아먹지 마라. 이렇게 그렇죠. 해놓는 게 동결. 동결. 예. 그죠. 그런데 이후에 이제 몰수라는 것은 돈 대신에 이걸 가져가겠다. 아하. 이렇게 네. 가진 것을 저는 몰수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에서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임금의 대가로 개성공단에 있는 뭐 설비라든가 뭐 시설이라든가 뭐 싹 놔두고 나가라 그래서 몸만 나온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 니네 임금 안 줬으니까 우리가 그 임금 대신 이거 먹을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임금이 한 대략 계산을 해보면 네. 한 1,000만 불 정도 되겠죠. 아직 지급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매달 임금을 지급하니까 네. 지난달 일하지 못해서 예. 못 준 그랬는데 이번 달에 10일부터 주는데 네. 아직 임금이 거기는 10일이에요? 25일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달 일한 걸 그 다음 달 10일쯤에 줍니다. 10일에서 20일 사이에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주니까 지난달에 일했던 임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그 액수가 한 대략 해놓으면 한 1,000만 불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 1,000만 불을 지금 정산하지 않고 나온 거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주 큰 문제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근로자들을 이렇게 놓고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 그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해고를 당한 거죠. 그렇죠. 갑자기 근데 해고가 된 거예요. 해고가 된 거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도 그러니까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퇴직금. 퇴직금은 뭐 1년 일하면 한 달치씩 그렇죠. 월급이 이렇게 예. 적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최대 12년이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12달치를 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 액수가 예. 어마어마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 각 기업마다. 그 기업마다 그걸 계산하면은 예.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임금의 액수가 아니라 네. 어마어마할 거다. 임금 플러스 알파로 북한에 그게 지급해야 되는 돈이 어마어마하다. 1,000억 이런 1,000만 불 이 정도가 아니라 예. 아마 몇 천억이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계산을 어루짐작하게 예. 한 우리 돈으로 예. 뭐 거의 조단이 나올 수도 모른다. 조단이 조단이나 하니까 꼭 한 1,000억 정도 제가 좀 과장했습니다. 몇 천억대.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뭐냐면 우리 그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들이 네. 기업 소득세라는 우리로 말하면 법인세죠. 예. 법인세를 면제를 받아왔어요. 면제 받고 또 감면 혜택도 받아왔어요. 북한 정부로부터. 예. 그거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예. 이렇게 진행이 돼 왔었죠. 근데 예. 그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예. 사업을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10년인가를 네. 계속 하는 조건으로 그 면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사업을 공장을 유지 운영하는 조건으로 면세도 면- 해주고 또 감면도 감면도 해주고. 해주고 그런 거예요. 세금을. 근데 이제 사업이 지금 중단됐으니까 그것도 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액수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지금 여기 그냥 거기 있는 원부자재 못 갖고 온 거는 뭐 그런데 그걸 사소한 거에 그게 불과하겠어요. 우리 기업의 탓입니까? 우리 기업이 부담해야 될 퇴직금이나 기업 소득세인가요? 그건 아니죠. 이건 뭐 정부가 당연히 네. 정부가 물어줘야 돼. 이것도 변상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인은 이렇게 뭐 현황하겠죠. 네. 그 돈 못 받았으니까 네. 기업 물건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봐서. 근데 그게 또 가치를 따져봐야 될 텐데 그렇게 가치를 따졌을 때 우리 측이 손해입니까? 북측이 손해입니까? 비용으로 우리 따지면. 측이 손해겠죠. 제가 보기에. 근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북한은 네. 염두에 두고서 이번에 동결이라 한 거 아닌가. 그러면 북한이 몰수하지 않고 자산을 몰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선 동결 조치를 내린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다시 땡 하고 싶은 거예요. 얼음 했다가 다시 땡 해서 우리 개성공단 다시 문 열자 이런 뜻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까? 저는 그런 측면도 일부 있다. 아하. 제가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그 동결이 굳이 몰수로 하지 않고 네. 동결이라 한 것은 그런 측면이 있다. 제가 비유를 하자면 네. 부부 사이에서 남북 관계를 비교하는 게 항상 네, 유유적절하죠. 부부가 서로 사이가 틀어져서 네. 서로 이제 별거하게 된 거죠. 지금은 별거 상태다. 별거 상태죠. 근데 완전히 이혼이 끝나지 않은 거죠. 이혼을 하려면 재산도 분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재산 분할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산을 앞두고서 재산을 동결해 놓은 거죠. 가압류 일단 해놓고 예. 이후에 이제 이혼 법정에서 네. 부부가 만나게 되는 이런 절차를 앞두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군요. 근데 제가 변호사 하면서 경험을 네. 보면 종종 싸우다가 네. 이혼 법정에서 만나서 예. 서로 경우.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아 그래요? 세상 사라는 게. 예. 그래서 저는 기대하기는 네. 우리 남북도 이 동결된 재산을 네. 처리하기 위해서 조금 냉각 기간을 두고 네. 후에 네. 서로 만나서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좀 잘 맞춰서 개성공단이라는 옥동자가 네. 죽지 않도록 진정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3개월의 조정 기간 거쳐서 다시 화해와 협력의 길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4월에 총선인데요. 이제 선거 끝나면 냉각기 거쳐가지고 이게 뭐 선거용으로 한다 치더라도 선거 끝나면 다시 또 지금 막 그 얼마나 이게 경제가 어렵습니까? 요새 굉장히 뭐 중소자영업자들 뭐 거의 날마다 막 그냥 너무 힘들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요. 그 잘 하던 중소기업들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런 얘기가 뭐 전국민적 정서인 것 같습니다. 지혜가 정말 요구되는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입법 절차를 쭉 어긴 거예요. 정부가 헌법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면 법률 위반에 대해서 야권이 뭔가 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권이 생각보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용한가? 물론 이제 대응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햇볕 정책 그리고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은 민주정부 10년의 성과, 가장 큰 성과이기도 한데 야권이 별로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이 사태를 처음 듣고 나서 네. 제일 먼저 생각한 거 이 처분은 무효다. 이 조치는 무효다. 네. 그러면 보통 행정 조치가 무효라면 네. 법률가들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떻게 이걸 다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일종의 가처분이라는 조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효력을 정지시키는 네. 거죠. 그리고 나서 진짜 그게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네. 나중에 법원에서 본안 소송에서 다투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가처분 소송을 낼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네, 효력 정지 가처분. 예. 근데 그걸 내일 시간을 북한이 안 주더라고요. 하루 만에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하루 만에 그냥 확 그냥 그래서 다 나가 이래 버렸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네. 경제통일위원회 네. 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데 네. 당에도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아하. 근데 당에서는 암만 해도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서 네, 어떤 고려 사항이 있습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제가 물론 당의 뭐 대표도 아니고 당을 대표할 네. 사람도 아니지만 뭐 경제통일위원회 그래서 자격으로. 보면은 이게 종북 프레임에 걸리는 거 아니냐. 에? 종북 프레임에. 종북 프레임이요? 너무 센 자기 검열 아닙니까? 맞죠? 더불어민주당이 왜 종북 프레임? 그게 무슨 종북 프레임이에요? 이게 우리 기업의 도산을 막자는 주장인데. 당 내부에서 종북 프레임에 걸릴 거다라는 우려가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죠. 저는 뭐 구체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을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놓고 지금 스스로 주워 담고 계시는 거예요. 얼굴이 살짝 빨개지셨어요. 근데 좀 실망스럽네요. 사실 이거는 그 자기들의 사업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60년 민주당 전통을 지킨 야당이고 그 제1야당이 사실 해놓은 민주정부 최대 업적인데 그 업적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는데 우리 스스로 종북 프레임에 걸릴 수 있으므로 이 문제를 크게 쟁점화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조용하군요.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 제가 사실 이 정도면 막 성명을 내고 난리를 쳐도 막 기자회견 매일 하고 뭐 성명전이라도 세게 치열하게 전개하는 것이 언론 입장에서는 뭐 이게 해야 되는데 주말 사이에서도 굉장히 조용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스스로 종북 프레임에 걸릴 수 있어서 함구하는 게 낫겠다라고 아니, 판단했다면 굉장히 그 자체로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오해가 될까봐 한마디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얼굴 빨개지셨어. 제가 속하고 있는 네.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에서는 네. 이 조치가 전면 무효임을 네. 선언하는 성명서도 발표하고 저도 봤습니다. 발표하고 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그렇죠. 있는 부분이 네. 또한 사실이고 예, 이게 위원회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라 이건 당 차원에서 나설 일이죠. 그리고 어떤 특위 오늘도 차원에서 우리 하는 건 김종인 아니죠. 대표가 네. 개성공단 상해를 네. 방문할 예정으로 오후 있습니다. 2시에 방문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야권 지지자들의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 소개해 드리지요. 지금 그 개성공단 폐쇄 이후의 후폭풍이 매우 거센 상황입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단결과 단합을 주장하는 국회 연설 내일 오전 10시 예정돼 있는데요. 이게 갑자기 단합하자고 한다고 국민들이 단합할까? 이것도 좀 의문이에요. 이런 스탠스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잘 좋은 질문을 주셨네요. 제가 네. 마치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기다렸던 질문. 네. 제가 개성공단에 있으면서 네. 참 북한 사람들하고 여러모로 접하면서 또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뭐 요구들을 네. 수행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우리 정부는 북한을 상대하면서 네. 어떤 단합, 일사불란함 이런 걸 요구를 많이 합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우리 국민들한테 예. 우리가 그러니까 단일한 목소리로 대응을 해야지 북한을 설득할 그렇죠. 수 있다. 뭐 예. 북한과 맞설 수 남남 있다. 갈등 안 맞설 된다. 수 있다. 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근데 이번에 대통령의 연설 아직 하진 않았지만 네. 그것도 우리가 이 국론 분열을 하지 않고 네. 단합을 해야지 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일 것으로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예.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체제의 장점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다양한 의견 속에서 네.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그 합의 속에서 우리 국가가 운영된다는 게 우리 안보의 제일 큰 무기일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안보의 무기인 거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을 헌법의 절차를 명확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 안보에서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제 개성공단의 경험으로 봐서도 네. 북한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비판적 발언을 하는 것을 굉장히 놀랍게 생각합니다. 놀랍게 생각합니다. 네. 자기네 체제에서는 그것들이 쉽게 인정될 수 없는 발언들이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발언을 함으로써 네. 북한에게 주는 효과는 저는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네. 그런 체제가 있구나. 그것이 저는 북한과 우리가 교류하는 큰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스스로가 하나의 목소리만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안보의 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금강산 관광 취재 갔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제 뭐 기자들이 막 대한민국 기자들이 또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여기저기 막 다니니까 우리 정부 당국자가 그렇게 막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취재해야 된다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게 어딨냐 막 난리쳤더니 북한 당국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 기자 선생, 이렇게 그 정부 당국자한테 이렇게 세게 비판을 하냐, 말 좀 들으시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런 게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롭고 뭐 행동에 거침이 없고 그리고 또 그냥 육안으로 보더라도 영양 상태가 매우 좋고 다들 뭐 그런 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늘 부러워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제가 받았었는데요. 어쨌든 참 개성공단 10년의 역사가 날마다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동네다 이런 얘기를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한낱 물거품이 됐다 이런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0년간 법률 지원하셨는데요. 앞으로 민변에서 정부 상대로 소송도 제기한다고 들었습니다. 기업 활동과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이게 좀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민변 소속이 아니어서 네. 다들 제가 이런 데서 활동을 그러세요? 했으니까 당연히 민변이라고. 민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뭐 민변을 활동을 한 적이 없고 한 번도 그래서 민변의 계획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송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행정소송이라는 제도는 네. 기업이 어느 기업이 정부랑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기업은 우리 사회에서 정부랑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최후의 수단으로 아마 이렇게 그 방법을 택하겠죠. 네. 그런데 그러기 앞서서 네. 정부와 정치권에서 기업에 대한 여러 네. 가지 보상분을 저는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온 보상은 대체부지를 마련해 준다는 거고요. 금융 지원한다는 것이고요. 보험 혜택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건데 보험 안 든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상부상조 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대중소기업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하청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거래선 끊지 말고 계속 유지해 달라. 근데 뭐 나오는 생산 물품이 있어야 거래를 유지하지. 그냥 뭐 상부상조의 정신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 그 뭐가 물건이 있어야 거래를 선을 유지할 텐데 그게 없어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온 정부 대책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뭐 은발의 오줌 누기라는 표현이 언달의 오줌 누기. 이때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할 때는 먼저 보상을 할 수 있는가, 네. 보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상의 능력이 있냐, 이걸 고려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거 없는 상태라 한다면은 네. 여러 가지 다른 뭐 좀 중단을 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제재 결의가 국제 유엔 결의에 참여 여부를 좀 이렇게 같이 좀 협의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 기간 동안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중단을 해보겠다든지 뭐 이런 식의 전 조치가 있었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 우리 정부가 뭐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떤 안보적인 위협이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용해야겠다 한다면 당연히 그 안보라는 것은 중요하니까 네. 그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미리 그 안보에 따른 안보는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혜택을 받는 거니까 네. 그것들에 대해서 일부에게 특별하게 손해를 준 거면은 그것들이 네.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상부상조에서 일부를 부담해서 보상을 해주는 게 네. 그게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헌법 23조 3항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미리 계산하고 판단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생각하지 않고 했었던 부분이 저는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보험을 주겠다, 대체부지를 주겠다, 뭐 대출을 해주겠다, 네. 뭐 내지는 서로 다른 기업들이 좀 잘 도와줘라. 네. 마치 이런 거죠. 정부가 사고 쳐놓고 불이웃돕기 하자는 거잖아요. 네. 이건 이건 제가 보면 법이 정하고 있는 우리 네.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정신을 네. 위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너무 적확한 표현이세요. 정부가 사고치고 야, 쟤 좀 어려운 애니까 쟤네 좀 도와주자. 불우이웃돕기 성금 좀 모아가지고 그 각자 어렵지 않게 상부상조하고 서로 돕고 살아야지. 뭐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신데 참 이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부의 결정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
자격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본인들이 정작 이게 수습이 안 되니까 막 별말이 다 쏟아지고 종국에는 지금 막 스텝이 꼬여가지고 이게 이 산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냥 앉아서 바라보기만 해야 되는 국민 여러분은 얼마나 또 답답하시겠습니까? 아, 정말 이런데 또 단합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단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단합은 우리 국가의 단합은 네. 우리 헌법에서 단합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네.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의견이 수렴되고 그것이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권한이 행사되는 걸 우리는 단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 70년대에 헌법을 무시하고 모든 언론을 입을 막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막으면서 국민에게 하나의 목소리만을 강요하는 것은 단합이 아니고 독재이죠. 단합이 아니고 독재다. 이런 비판 주셨습니다.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원장께서 김 변호사님 지칭할 때 이런 얘기를 꼭 하세요.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직업이다. 실제 개성공단에 혼자 계셨나요? 저는 법무팀장으로 혼자 있었고요. 진짜 제가 잠시 미국에 다녀올 때가 네, 있었어요. 중간에. 네. 과연 개성공단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고 이래서 그건 이제 명분이고 사실은 좀 싫어. 네. 근데 그때 이제 다른 분들이 좀 있었고요. 예. 변호사분들이. 그래서 제가 한 10년을 했었죠. 그러니까 네, 그렇군요. 10년간 활동한 유일한 변호사, 전 세계 유일한 직업이십니다. 이게 10년에서 그치지 않고 20년, 30년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단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